엄마, 애아빠가 제발 이혼해라. 더 이상 그 집에 있게 둘 수가 없다. 그러다 내 딸 뺏기면 우리가 변호사를 어떻게 이겨? 연정자 할머니는 눈앞에서 손녀를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는 딸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떨구었어. 그럼에도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슴이 미어졌어.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 그때를 떠올렸다오. 할머니 연씨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소. 어린 시절도 그러했고 결혼하고 딸을 낳아서 기르면서도 가난해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오. 연씨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었고 남편은 고아였어. 남편도 연씨도 힘들 때 기댈 언덕이 없이 살아왔어. 남편은 택배 배송 일을 했고 연씨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을 했어. 둘 다 벌이가 좋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연씨의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있어 돈이 많이 들었다오. 그러다 보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어. 아이를 가질 여력이 되지 않아 오랫동안 일만 하며 살다가 연씨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 그리고 늦은 나이에 딸 희진을 낳았어. 여유가 생겼다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은 아니라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잔 심정이었어. 남편과 연씨, 딸 세 식구는 돈은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였어. 남편이 사고로 죽기 전까진 말이요.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택배일이라는 것이 많이 배달할수록 많이 버는 일이기에 밤늦게까지 운전을 하는 게 남편의 일상이었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더 열심히 살았다오. 그러다 깜빡 졸아 사고가 나버린 것이요. 1초, 2초나 되었을까. 찰나의 순간 눈을 감은 죄로 남편은 영원히 그 눈을 뜨지 못했어. 그리고 딸과 함께 남겨진 연씨는 한동안은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생활을 했어. 남편이 죽은 슬픔도 연씨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였지만 앞으로의 삶도 막막해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아이와 함께 남편을 따라갈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하였다오. 그런 연씨를 정신 차리게 한 건, 계속해서 살아가게 한 것은 딸 희진이었어. 배고프다며 빽빽대는 희진의 울음소리가 그날의 연씨를 살렸어.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었어. 돈 벌고 아이를 키우느라 계속 주저앉아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 물론 형편이 나아진 것은 절대 아니었어. 남편의 벌이가 없으니 가난이 연씨의 목을 졸라왔어. 엄마, 나 수학여행 가는데 용돈 조금만 줘. 얼마나 필요해? 애들은 10만 원씩 받았다던데. 뭐? 그렇게나 많이? 연씨는 풀이 죽어 이야기하는 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 예쁜 딸 풍족하게 뭐든지 해주고 싶지만 현실은 마음과 같지 않았어. 자, 여기 8만 원이야. 이걸로 안 되겠니? 알았어. 지갑과 주머니를 털어 지폐 몇 장을 건넸어. 가난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돈마저도 어쩜 저리 빈곤해 보이는지.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보니 그 모습이 자신을 보는 듯 했어. 돈도 사람을 가려가며 오는가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 연씨는 늘 딸에게 미안했어. 좀 더 번듯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저 하고 싶은 건 맘껏 하며 살 텐데. 어릴 때부터 미술에 재능을 보였던 아이지만 학원비가 비싸 미술을 가르칠 엄두도 못 냈어. 공부도 남들 다 하는 사교육 한 번 시켜준 적이 없어.
집에서 혼자 공부하게 했어. 그런데도 곧잘에서 뿌듯한 한편 늘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오. 하지만 딸은 고맙게도 잘 자라주었어. 사춘기도 없었고 얌전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나오게 되었어. 그리고 은행에도 취업해서 스스로 학자금 대출까지 갚아나갔고 말이요. 세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연씨의 핏줄 딸 희진. 연씨의 눈에만 예쁘고 참한 것이 아니라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어. 그러니 나이가 차자 여기저기서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 내 고객 중에서 아들이 이번에 중학교 교사가 됐대. 희진이 한번 소개시켜 주는 게 어때? 여러 선자리 중에서 보험 일을 하는 친구가 소개해 준다는 학교 선생님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 희진아, 사진 좀 봐. 얼굴도 이렇게 선하게 생겼다. 그렇네. 사진을 힐끗 쳐다본 딸이 말했어. 그래? 자리 한번 마련해 볼까? 너도 곧 30이니까. 내 친구들은 아직 아무도 결혼 안 했어. 그래도 결혼을 해야 사람이 안정이 되지. 엄마 마음대로 해. 다음 날 연씨는 마트에 출근을 해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딸의 선자리에 대해 말했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면 괜찮지 않을까? 희진이? 학교 선생님한테 보내기에는 좀 아깝지 않아?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 아냐. 무슨 굶어 죽을 걱정을 해? 희진이처럼 예쁘고 참한 애가 그 정도 혼처는 흔하지. 마트에 몇 번 왔던 딸을 기억하는 동료가 말했어. 벌써 결혼시킬 생각하는 줄은 몰랐네. 그러지 말고 내가 다리 좀 놔줄까? 좋은 혼처가 있어? 먼 친척 쪽한데 직업이 변호사야. 그러자 연씨가 자세를 고쳐 앉았어. 변호사? 희진이 정도면 만나볼 만하지. 얼굴이 예쁘잖아. 연씨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어. 어디다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딸이었어. 학교 선생님으로 기울었던 마음이 급격히 반대편으로 방향을 틀었어. 이미 마음속에선 결론이 난 듯했어. 근데 나이는 조금 있어. 올해 40인데 희진이랑 좀 차이가 나긴 하지? 그래도 요즘엔 그런 것도 유행이라더라. 그러자 연씨는 조금 고민이 되었어.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풋풋한 연애도 있는데 이제 40이면 딸과는 12살 차이가 나는 것이었어. 근데 그 정도는 시집을 가야 고생 안 하고 우아하게 살지.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중매 안 서는데 희진이니까 아까워서 그래. 그래, 요즘 그 정도 차이는 차이도 아니지. 저녁에 딸에게도 물어보았더니 딸도 변호사라는 말에 관심이 가는 듯했어. 그래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 빠르게 날짜를 잡아 선을 보았고 다행히도 그쪽에서도 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어. 동료에게서 전해 들으니 고운 외모가 한몫했다고 했어. 그리고 결혼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오. 선을 본 지 3개월 만에 결혼 날짜를 잡았고 그 한 달 뒤에 식을 올렸어. 무슨 결혼을 번갯불에 콩 볶듯 하나 싶었는데 서울에 아파트도 마련해주고 몸만 오면 된다며 귀하게 대접해주는 사돈댁을 보고 연씨도 내심 기분이 좋았어. 그래도 몸만 가는 건 아니지. 살면서 무시당할 수 있어. 혼수는 해가야지. 돈이 어디 있다고.
너 혼수 넣어줄 돈은 있어. 그건 걱정 마라. 너야말로 이렇게 빨리 결혼해도 되는 거야? 나한테 잘해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게 해주겠대. 이제 엄마도 나도 고생 안 하고 편히 살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결혼을 고생 안 하려고 하니? 그래도 네가 행복해야지. 그게 내 행복이야. 사모님 소리 듣고 살면 좋지. 그리고 날 애지중지해줘서 좋아. 공주처럼 대해줘. 연씨는 마음이 놓였어. 공주처럼 키우고 싶었던 내 딸. 돈이 없어 공주같이 풍족하게 키우진 못했지만 마음을 다해 키웠어. 그런 딸을 나 대신 공주처럼 대해주고 정말 그런 환경을 줄 수 있다는데 고마워서 눈물이 다 핑 돌았어. 그래서 연씨는 빚을 내서 혼수와 함께 딸을 시집 보냈어. 그래도 살다 보면 그런 일로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딸의 길을 죽일 수는 없었어. 시댁의 성화에 따른 결혼하며 일을 그만두었어. 어느 날 신혼집에 방문한 연씨는 눈이 휘둥그레해졌어. 정말 우리 딸 궁정 같은 곳에서 사네. 허름한 빌라에서 살다가 이런 번쩍번쩍한 신축 아파트에 사는 딸을 보니 새삼 신분 상승을 한 듯한 기분을 느꼈어. 물론 연씨는 아직도 그 빌라에서 살고 있지만 딸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탈출에 성공한 것이었어. 거실이 무슨 운동장 같다, 희진아. 딸은 웃었어. 새하얗고 반짝거리는 집에서 앞치마를 메고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모습이었는데 그 주인공이 내 딸이라는 사실이 꿈만 같았어. 연씨가 상상으로만 꿈으로만 그리던 그런 삶을 연씨의 딸이 살고 있었어. 행복하지? 그럼 행복해 엄마. 연씨도 눈물 날 정도로 행복했어. 연씨의 삶이 딸의 궁색했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 그간의 삶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다오. 네가 행복하니까 엄마도 행복하다. 잘 살아야 해. 이후로 연씨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 여전히 마트에 출근을 했고 낡은 빌라에서 매일 아침 눈을 떴어. 주변에서는 사위가 부자인데 처갓댁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느냐며 묻곤 했지만 연씨는 개의치 않았어. 딸의 인생만은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이요. 이제는 딸 희진은 사모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렸고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차를 타고 굳은 일 하지 않고 지냈어. 딸, 이번 주에 엄마가 김치 담은 거 가져다 줄게. 이번 주? 제사 때문에 가봐야 해. 또? 무슨 집이 항상 제사니? 벌써 올해 들어 3번째 제사였어. 큰집 제사라서. 요즘 세상에도 그런 데까지 가니? 내가 우리 집 큰며느리니까 가서 일해야지. 그래.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며느리로서 할 일은 해야지. 윤택한 삶을 받았으면 그에 따른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 연씨는 딸이 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픈 것과는 별개로 그 정도도 모를 만큼 아나무인은 아니었어. 가서 어른들한테 잘해. 그래야 이쁨 받지. 알았어. 걱정 마. 김치는 다음 주에 갖다 줘. 그래, 알겠다. 끊자. 그렇게 다음 주가 되었어. 엄마 이제 출발하려는데 집에 있지? 어떡하지? 나 급하게 시댁에 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 다 싸놨는데.
그럼 그냥 집에다가 놓고 가줄 수 있어? 황서방은 사무실에 있지. 주말인데도 출근해. 바빠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없지 뭐. 그렇게 연씨는 빈집에 김치를 가져다 주러 갔어. 오랜만에 방문해보는 딸의 집이었는데 아무도 없기에 연씨도 서둘렀어. 남의 집에 온 듯 마음이 편치 않았어. 냉장고에 김치와 반찬을 정리해서 넣고 다시 짐을 싸고 있는데 삑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 희진이가 벌써 왔나? 딸과 통화한 것이 1시간 반 전의 일인데 벌써 일을 끝내고 왔나 싶었어. 현관으로 나가보니 문이 벌컥 열리며 사위가 들어왔어. 장모님, 황서방, 서로를 보며 당황했어. 연씨도 사위와 둘만 만나게 된 것이 처음이기도 하고 빈집에 들어와 있던 것이 마음에 걸려서 놀랐고 사위도 만만치 않게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 그리고 사위 뒤를 이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 안녕하세요. 젊은 여자는 연씨를 향해 어색하게 인사를 했고 연씨도 어정쩡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어. 아, 우리 사무실 직원이에요. 그러면서 사위가 신발을 벗고 들어와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올려져 있던 서류 뭉치를 들어 여자에게 건넸어. 선경 씨, 이거 사무실 내 책상에다 가져다 놔. 네. 전 그럼 가볼게요. 쉬세요. 그러니 여자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집 밖으로 나갔어. 연씨와 사위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 집사람 올 때까지 있다가 가시겠어요? 그러자 연씨가 후딱 정신을 차렸어. 아니야. 이것만 놓고 가려고 했어. 주말인데 쉬어. 난 지금 가려고 했으니까. 네. 조심히 가세요. 그럼. 연씨는 다급히 신발을 구겨 신고 나왔어. 정신없이 나와서도 찜찜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 주말에 서류 하나 가지러 지방까지 직원이 들어와. 집에 도착해서야 반찬통을 싸갔던 보따리를 두고 온 것이 뒤늦게 생각이 났어. 그 당시에는 그만큼 경황이 없었어. 사위와 함께 있던 여자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떨쳐지질 않았어. 이 사실을 딸에게 이야기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괜히 오해만 키우려나 걱정이 되기도 했어.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연씨가 일을 쉬는 날 딸이 연씨 집에 방문을 했어. 거실에 앉아 집안을 두리번거리던 딸이 말했어. 엄마, 이사 가야 되지 않아? 집이 너무 좁고 어둡다. 웬 이사? 여태 잘 살았던 집인데 새삼스럽게. 그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시댁 전원주택 지어서 이사가. 그래? 집을 지어? 땅값이 엄청 비싸지 않니? 무슨 돈 걱정을 해. 돈은 넘치는데. 연씨는 머쓱했어. 사위가 돈 잘 버는 변호사인데 괜한 걱정을 한 것이었어. 엄마도 좀 더 깔끔한 데로 이사 갈래? 됐다. 혼자 사는데 무슨 이사까지 해. 이 집이면 됐지. 그래도 사위 잘 뒀다고 동네방네 소문냈잖아. 근데 아직도 이런 집에서 살고 있으면 엄마가 창피하지 않아? 안 그래도 뒤에서 그런 소리들을 해대는 모양이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그저 부럽고 배가 아파 험담을 하는 것이니 연씨는 오히려 기분이 좋기까지 했어. 사위가 열심히 번 돈인데 엄마가 그 돈 축내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위 잘 뒀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시댁은 번듯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엄마 혼자 초라하게 허름한 곳에서 지내니 딸이 무척 속상해했어. 엄마는 정말 괜찮으니까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말어. 그럴 돈 있으면 너한테 써라. 그런데 황서방 사무실에 직원이 많니? 여럿이지. 갑자기 왜? 그럼 젊은 여자들도 많겠네. 많지는 않고 한두 명 있어. 그래? 그래도 황서방 사무실에 너무 젊은 여자가 있으면 좀 신경 쓰이지 않니? 연씨는 은근슬쩍 딸을 떠보듯이 물었어. 그러자 딸이 웃으며 대꾸했어. 별 걱정을 다 한다. 엄마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그리고 다들 결혼해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래? 다 결혼했어? 연씨가 놀라며 대답했어. 그리고는 맘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역시 딸에게 말 안 하길 잘한 듯 했어. 괜히 혼자 오해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몇 날 며칠 끙끙 앓았던 자신이 바보 같아 웃었어. 그냥 해본 소리야. 신경 쓰지 말어. 함께 점심을 먹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딸의 핸드폰이 울렸어. 엄마, 나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다.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러고는 현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 무슨 전화를 나가서까지 받아? 어이가 없어 피식 웃고는 먹은 것들은 정리했어. 그리고는 꽉 찬 쓰레기 봉투를 묶어 연씨도 현관을 나섰어. 4층 계단을 내려가 쓰레기 수거함으로 가는데 딸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죄송해요, 어머니. 딸은 전화기를 붙들고 앞에 있지도 않은 상대에게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어. 죄송합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거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네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한지 수화기 너머로 사돈댁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 너 못 배운 거 티내니? 모임 사람들 온다고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분명 말했는데 지금 친정집이나 가 있는 게 제정신이니? 죄송해요. 내일 오신다고 하셔서. 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말끝마다 대꾸야. 너 당장 튀어와라. 한 번만 더 친정집에 있다는 말 들리면 너 죽고 나 죽는 줄 알아라. 이게 변호사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넙죽 엎드려 지내야지. 어딜 친정에 빨빨거리며 돌아다녀. 금방 갈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딸이 길에 쪼그려 앉아 눈물을 훔쳤어.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던 연씨가 한 발 한 발 딸에게 다가갔소. 딸이 눈앞에 선 발을 보고 고개를 들었어. 너 지금 무슨 전화야? 딸이 화들짝 놀라 눈물을 닦았어. 연씨는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집어던지고 딸을 일으켰어. 너 안 되겠다. 앞장서라. 그 옆에 내 가만 안 둘 거야. 연씨가 팔을 걷어붙이며 말하자 딸이 고개를 저었어. 그러지 마. 엄마, 뭘 그러지 마. 뭐? 너 죽고 나 죽어.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니? 그걸 듣고 어떻게 엄마한테 참으라 그래? 연씨는 숨이 쉬어지질 않아 헐떡거리며 소리 질렀어. 너 그 집에서 그런 취급 당하면서 살았어? 아니야. 그냥 내가 잘하면 돼.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일 있을 때만 부르시는 거야.
가끔이고 자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집에서 널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지. 내가 널 그런 소리나 들으라고 결혼시킨 줄 알아. 황서방도 너한테 그래. 아니야. 황서방도 중간에서 힘들 거야. 시어머니가 조금 유별나셔서 그래. 걱정 마. 남편은 나한테 잘해. 엄마가 쫓아가면 내가 더 힘들어져. 연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어. 답답함에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쳤어. 그런 그녀를 보며 딸이 눈물을 흘렸어. 당장에 찾아가 따지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도 원통했어. 그날 이후로 잘 살고 있는 듯 보였던 딸이 달리 보였어. 살도 빠지는 듯 볼 때마다 수척해지는 것 같았고 근심도 많아 보였어. 그동안 연씨에게 숨기고 있었던 듯 했어. 연씨는 이제야 콩깍지가 벗겨졌어. 딸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 희진아, 바빠? 딸에게 전화했어. 나 지금 시댁 가고 있어. 오늘도? 왜 매일 시댁에 가? 집에서 편히 쉬질 못하게 하니? 오늘 도련님 생일이라 상 차려야지. 뭐? 무슨 시동생 생일상까지 차리게 해? 네가 그 집 며느리지 식모야? 연씨는 딸을 시집 보낸 것을 후회했어. 좋은 집에 시집 보내서 편히 지내게 하고 싶은 욕심에 딸을 불행의 구덩이로 집어넣은 듯 했어. 그러게 성충이는 풀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과한 욕심을 부렸나 보다 생각했어. 남의 아들 덕 좀 보려한 것에 대한 죗값을 치르나 보. 너 내일 좀 집에 와라. 그러고선 전화를 끊었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식모 취급 당하는 딸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 다음 날 딸을 앉혀놓고 말했어. 희진아, 너 계속 그렇게 살다간 미라 되겠다. 왜 이렇게 삐쩍 말랐어? 그냥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봐.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다더라. 그러자 딸이 놀라서 쳐다보았어. 지금도 늦지 않았어. 황서방이 잘해준다고 한 것도 아니지? 시댁에서 너한테 그렇게 대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게 남편이니? 그러자 딸이 머뭇거렸어. 괜찮아. 아직 젊은데 뭘.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고 살아. 이렇게 빚적꼬라서 엄마 마음이 미어져. 사실 나 임신했어. 그래서 수척해 보이는 거야.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는 연씨의 딸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 자신이 딸을 임신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은 딸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 그러니 연씨도 함께 기뻐할 수 없었어. 오히려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의 발목을 붙잡은 듯 했어. 그래도 아이까지 가진 딸에게 차마 이혼하라는 소리를 다시 꺼내지 못했어. 그렇게 연씨의 딸은 딸을 낳았어. 딸을 낳고 시댁의 구박이 더 심해진 것은 이제는 놀라운 일도 아니었어. 시댁의 눈치에 연씨 집에는 맘껏 오지도 못했어. 차마 옆에서 지켜보기가 괴로웠어.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아이를 업고 울면서 집에 찾아왔어. 2달 만에 보는 딸이었어. 너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서 묻자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 엄마, 애아빠가 바람을 폈어. 설상가상이었어. 그 말을 듣자마자 떠오른 얼굴이 있었어. 아니나 다를까. 애아빠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자랑 오랫동안 만나고 있었대.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그 여자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진작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데. 사실 연씨는 딸을 결혼시킬 당시 이런 생각을 했었어. 우리 딸이 예쁘고 똑똑하긴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가는 변호사가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여자와 왜 결혼을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 당연한 것 아니겠어? 심하게 기울어진 결혼을 시킬 이유가 없는 집인 듯 했으니 말이요. 그런데 그게 다 연씨의 딸이 잘나서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어. 결혼 전에 만나다가 시댁에서 유부녀를 만나는 걸 알고 결혼을 서두른 거였어. 아들이 유부녀와 바람난 걸 시시하고 급하게 연씨의 딸과 결혼시켰다는 말이었어. 안 되겠다. 너 갈라서라. 그 막대 먹은 집안이랑 연을 끊자. 연씨가 씹어뱉듯이 말했어. 이혼. 그까짓 게 별거냐? 너 아직 창창한 30대야. 너랑 나랑 같이 아이 기르면서 살면 돼. 그 집에서 딸 낳았다고 너 구박했지? 차라리 잘 됐다. 우리가 데리고 오면 되잖냐? 그러니까 딸이 울면서 대답했어. 그러면 우리 딸은 아빠 없는 아이가 되잖아, 엄마. 나도 아빠 없이 가난하게 컸어. 엄마한테 말은 못했지만 늘 생각했어. 나는 왜 가난하지? 나는 왜 학원에 못 다니지? 나는 왜 아빠가 없지? 이대로 이혼해버리면 내 어린 시절을 내 딸한테 그대로 물려주는 거잖아. 나 좋자고 내 딸을 그렇게 만들 순 없잖아. 답답한 소리였지만 딸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갔다오. 연씨도 그렇게 고된 삶을 살았어도 내 딸만큼은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하고 싶었으니 말이오. 딸이 변호사와 결혼해서 예쁜 집에서 미소 짓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을 떠올려 보니 딸의 심정도 알 것 같았어. 애 아빠가 이제는 다시는 안 만난다고 그 여자도 잘라버렸어. 그래서 나도 괴롭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려고 해. 시댁도 알게 돼서 이제 나한테 함부로 못할 거야.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 그래도 엄마한테라도 이렇게 털어놓고 싶었어. 연씨는 애써 울음을 삼켰어. 자신까지 눈물을 흘리면 딸이 자신의 삶을 더 비관하게 될 것 같았어. 하지만 연씨의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 그때 인상 선해 보이는 교사랑 결혼시켰으면 차라리 나았을까? 아니, 뭐가 급하다고 선을 보게 했을까? 시간이 지나서 남자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오래 하다가 이 사람이다 싶었을 때 원하는 사람과 결혼시킬 걸 후회했어. 결국 자신이 내 딸의 인생을 망쳐버린 듯한 생각이 들었어. 그걸 왜 참고 사냐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지만 연심하는 딸을 탓할 수 없었어. 딸의 괴로움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 스스로를 탓했어. 결국 연씨의 딸은 그날 일을 털어버렸어. 그리고는 그전보다는 잘 지내는 듯 보였어. 이제 친정집에도 당당하게 주말마다 오고 시댁의 오란 소리는 쏙 들어가 버렸으니 말이요. 차라리 잘된 것인가 싶기도 했어. 사위도 정신 차리고 잘 살면 딸이 더 이상 걱정할 일은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요. 그러던 어느 날 연씨는 딸의 중매를 섰던 마트 동료와 만나기로 했어. 이제 그 동료는 마트를 그만두어서 주말에 만나 밥을 먹기로 했다오. 희진이 결혼 잘한 거 다 내 덕인 거 알지? 진작에 한턱 쐈어야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러게 이제라도 많이 먹어.
속으로는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딸의 석사 전까지 소문낼 필요는 없었어. 지금은 잘 지내고 있으니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어? 그렇게 밥을 먹고 헤어지는데 마침 사위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 사무실 건물 옆에 있던 과일 가게에 잠시 들러 사과를 한 봉지 샀는데 먹음직스러워 보여 사위에게 들러주고 갈까도 잠시 생각했어. 됐다. 뭐가 이쁘다고 이런 걸 주냐? 희진이 나오면 깎아줘야지. 그러고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데 사무실 옆 골목에서 사위 목소리가 들렸어. 뭐하러 여기까지 와? 내가 집으로 간다고 했잖아. 그냥 오랜만에 사무실 근처에서 밥이나 같이 먹을까 했지. 그러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누가 본다고 그래? 그리고 보면 좀 어때서? 이혼까지 한마당에. 그러게 왜 그렇게 성급히 이혼을 해?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어쩔 수 없었지. 당신은 언제 이혼할 거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그 말했다가는 난리 난다. 때 되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지 마. 알았어. 집에 가 있을게. 그래, 끝나고 연락할게. 뒤돌아선 사위와 연씨의 눈이 마주쳤어. 사위가 연씨를 보고 흠칫했어. 연씨의 눈이 정상인처럼 보이지 않았다오. 그야말로 눈이 핑글 도는 듯한 느낌을 받은 연씨는 들고 있던 사과 봉지를 사위에게 냅다 집어던졌어. 퍽소리가 나며 얼굴에 정통으로 맞은 사위가 악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감쌌어. 그리고 연씨는 사위와 함께 있던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어. 니놈들이 감히 우리 딸을 놔두고 이런 짓을 해? 이런 추잡한 잡놈들이 다 있냐? 사위가 연씨를 말렸고 여자는 도망갔어. 씩씩대는 연씨를 두고 사위가 뭐라고 했지만 연씨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어. 그의 악다구니를 쓰자 사위가 붙잡는 연씨를 뜯어내고 질린 표정으로 뒤돌아 가버렸어. 연씨는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 정신을 차려보니 가방도 잃어버린 채 집에 도착해 있었고 몇 분 안 있어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 엄마, 지금 애 아빠가 엄마가 자기를 폭행했다고 법대로 하겠다고 난리야. 시어머니도 뒤로 넘어가게 생겼고. 그게 중요해? 그러면 엄마가 왜 그랬는지도 너도 알 거 아니야. 딸이 침묵했어.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희진아, 이게 사는 게 사는 거니? 너 일단 엄마 집으로 와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어. 1시간 뒤, 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연씨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 이게 무슨 일이냐, 혜진아. 왜 네가 그렇게 살아야 해?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정말 소중하게 키웠어. 돈이 없어도 공주처럼 키우고 싶었다. 알아, 미안해. 너도 대학 나와서 번듯한 직장도 있었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그깟 변호사가 뭐라고 네가 그런 취급받으면서 살아야 하니? 딸 낳았다고 구박받고 남편이 바람펴도 참아야 하고 시어머니한테 못된 말만 듣고 내 소중한 딸이 왜? 그러자 딸이 엉엉 소리내며 아이처럼 울었어. 딸이 울자 딸이 업고 있던 어린 아기도 울었고
연씨도 울었어. 집이 눈물바다가 되었어. 내 딸아, 제발 그 집에서 나와라. 엄마, 이혼하면 딸 못 데리고 가게 한대. 그놈은 바람난 여자랑 살라고 하면 되지 않냐. 시어머니가 동네 창피하다고 이혼만은 안 된대. 황당한 소리였어. 그래도 남자가 잘못이 있으니까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되잖냐. 그렇게 좋아하는 법대로 하자 그래. 그놈이 바람펴서 헤어지는 건데 왜 네가 벌벌 떨어. 나는 이제 직장도 없고 돈도 없잖아.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안정적이니까 내 딸을 내가 못 키우게 될 수도 있대. 잘 모르겠어. 법은 애 아빠가 더 잘하니까 그렇다는데 어떡해. 그래. 그러면 그냥 애는 두고 너만이라도 나와. 그러자 딸이 펄쩍 뛰었어. 어떻게 그래? 엄마 같으면 날 두고 떠나겠어. 그 말을 듣자 연씨의 말문이 막혔어. 시어머니가 엄마 고소도 안 할 테니까 들어와서 조용히 애 키우고 살라 그러셔. 그러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게 해준다고. 나도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연씨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 도대체 왜 네가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다 내 딸을 위해서야. 애 크면 나도 그 집에서 나올 거야. 희진아,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혼 소송이라도 해보자. 네가 키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양육권 뺏기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 내가 변호사를 어떻게 이겨? 흐느끼는 딸을 보며 연씨는 또다시 가슴을 퍽퍽 내리쳤어. 딸을 시집 보낸 후로 가슴팍에 시퍼런 멍이 사라진 적이 없었어. 가진 것도 아는 것도 없는 자신이 한스러웠어. 딸을 무작정 끌고 오지도 못하는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더 패버릴 걸 후회가 되었어. 아니면 돌로 그놈의 머리라도 찍어버릴 걸.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가만히 두지 말 걸. 후회가 막심했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 그때로 돌아갈 수도, 딸이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 그렇다고 이대로 그 집에서 송장처럼 살게 놔둘 수도 없으니 도대체 어찌해야 할 발을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어. 그대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어.